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3장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사회주의 계산 논쟁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회주의 계산 논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내용은 폴라니가 끼어드는 부분이 아니고 그 하이에크하고 그 폴란드 경제학자인데 그 오스칼 랑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랑게하고 그 하이에크 쪽하고 30년대에 시작을 했었던 그 논쟁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폴라니가 개입했었던 이 20년대 사회주의 계산 논쟁, 폴라니, 노이라트, 미제스 이렇게 구성됐던 20년대 사회주의 계산 논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은 20년대 사회주의 계산 논쟁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게요. 그 오시칼 랑게도 이 시장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갖고 그 30년대에 있었던 사회주의 계산 논쟁은 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제도적으로 보면 좀 폭이 좀 좁은 반면에 지금 이 20년대에 있었던 폴라니가 개입했던 사회주의 계산 논쟁은 이 어떤 형태의 경제적 계산이 어떻게 가능하냐를 매개로 해서 산업사회가 어떤 식의 경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훨씬 더 제도적으로 풍부하고 폭이 큰 논쟁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20년대에 있었던 사회주의 계산 논쟁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논쟁이 시작된 사람은 계략적인 줄거리이래요. 오토 노이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현대 산업 사회의 경제는 시장과 화폐로 계산된 가격이라든가 시장이 없이도 산업 사회를 조직할 수 있고 산업 경제를 조직할 수 있고 그게 더 바람직하고 훌륭하다. 즉 어떻게 보면 중앙계획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이제 시장과 화폐를 통한 가격이라는 제도를 없앨 때가 됐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의 어떤 그 아주 그 뛰어난 그 신진 학자였던 루트비 폰 미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시장과 화폐 가격이 없다고 한다면은 합리적인 산업 경제 조직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는 아니지만 이게 보고 있었던 폴라니가 여기 끼어들어 가지고 양쪽 다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노이라트의 입장도 비판을 하고 오토노이라트에 대한 미제스의 비판이 분명히 옳고 일견타당하지만 미제스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미제스가 말하는 것처럼 꼭 시장과 화폐 가격이 있어야만 산업의 합리적 조직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대안적인 입장, 그 길드 사회주의와 연결된 기능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차근차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 뭐 난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해놓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의 내용을 계략적인 흐름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책에 있는 구절들만 보고서 이야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있는 문구가 아니고 그냥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아주 그냥 뭉뚱그려진 용어로 대략 어떤 것들이 문제의식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오토노이라트라는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그 오스트리아가 그 당시 어떤 경제 상황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원래 이제 제국이었죠. 그 황제가 합스부르크 왕조가 이끄는 제국이었는데 1차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엄청난 전쟁 부채를 지게 돼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놈의 부채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돼요. 그때 그 슌페터 같은 사람이 잠깐 그 재무장관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진지하게 그 당시 그 슌페터를 위시한 그 국가 강요들이 이 빚을 갖다가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를 가는 수밖에 없겠다. 즉 경제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그 국가가 진 빚을 다 그냥
먹고 튄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회주의 국가니까 빚 안 갚아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황당한 대책이 아주 진지하게 논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리고 뭐 국가가 이런 상태니까 사회에서의 경제가 어떤 굉장히 끔찍한 상태, 뭐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뭐 물가의 품귀 현상, 생필품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뭐 불타는 신뢰를 갖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또 아니었었습니다. 게다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1차 대전을 경유하면서 사람들이 중앙계획 경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수 경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장 경제가 멈춰 있고 국가 중앙에서 생산의 많은 부분을 조직할 뿐만 아니라 배급 경제를 갖다가 또 조직하는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산업 경제를 조직해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주 현실적 구체적으로 논의되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오토 노이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철학사에 보면은 그 프랑스 당시에 그 비엔나에 있었던 비엔나 학파의 아주 중요한 철학자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이 그 전쟁 중에 특히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뮌헨에서 그 중앙계획청장을 맡아보기도 합니다. 경제 관료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다재다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사 논문이 뭐였고 주로 그 전에 그 연구하던 분야가 뭐였냐면 고대 경제였었습니다. 참 종잡을 수가 없는 인물이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라든가 고대 제국에서 경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이제 화폐를 때려칠 때가 됐다. 현물로 경제를 조직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옛날에 그 이집트 피라미드를 세운 고대 이집트라든가 옛날에 고대 제국의 많은 경우가 화폐로 경제를 조직하지 않고 즉 시장이 있어서 화폐 가격으로 물품이 만들어져 갖고 뭐 돈으로 물건을 주고 사서 이걸 한 게 아니고 국가가 중앙 명령에 의해서 피라미드를 지어야 하니까 돌 얼마를 조달하여라. 그리고 돌을 가지고 나를 노예들과 인부들이 먹을 식량, 옥수수 몇 톤을 준비하여라. 이런 식으로 필요한 물품을 하나하나 조달하고 하나하나 구해오는 현물 경제로 운영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이라트는 그 전쟁 직후에 그 혼란을 보고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그 자본주의 경제가 거의 작동을 안 하는 이 혼란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도 이제 산업 경제를 현물 경제로 조직할 때가 됐다. 우리가 전시경제 때 1차 대전 때 전시경제 때 이미 한번 해보지 않았느냐. 굳이 그 시장을 둬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시장에서 팔아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걸로 뭐 돈을 주고 사오고 이런 그 화폐 경제를 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현물이 뭐가 필요하냐를 놓고 그 현물을 직접 조달하는 현물 경제로 조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오토 노이라트가 중앙명령 계획으로 다 생산을 조직하려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책에서 그 얘기는 하고 있죠. 그건 조금 오해고 오토 노이라트가 그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다 중앙명령으로 다 이거 조직하려는 건 아니었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옷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모도 필요하고 그럼 이걸 갖다가 필요한 게 뭔지를 갖다가 여러 사회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필요한 걸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 있는 여러 생산 단위들이 또 그걸 맡아서 꼭 국가 중앙계획 명령만이 아니고 여러 생산 단위들도 우리들이 뭘 생산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내놓으면은 그거를 중앙에서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중앙명령 계획 경제도 조직을 한다. 그래서 국가의 일방적인 거는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겁니다. 현물 경제였다는 사실. 자, 그럼 현물 경제는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느냐? 기술 개수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조직이 됩니다. 기술 개수라는 거는 이를테면은 어떤 거냐면은 가령 우리가 짜장면을 한 그릇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짜장면이 있잖아요. 짜장면 재료가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뭐 돼지고기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춘장도 있겠죠 등등인데 이 밀가루 1톤으로 가령 우리한테 밀가루 1톤이 있어갖고 밀가루 1톤을 투입해가지고 짜장면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양의 어느 정도의 돼지고기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춘장이 있어야 되는지는 개수로 분명히 그 개수 코에피션트로 분명히 일정하게 비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1톤이 되는데 돼지고기 5근 가지고 뭐 깔짝거려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돼지고기도 상당량이 있어야 되겠죠. 춘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가령 사회 전체적으로 올해 짜장면이 뭐 한 1억 그릇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 이야기 나오면은 그 1억 그릇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밀가루와 춘장과 콩과 콩이 춘장의 재료죠. 그러니까 밀가루와 춘장과 돼지고기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 개수를 개입시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해서 어느 만큼을 투입해야 되는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노이라트가 얘기하는 거는 기술적 생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종다기한 물품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투입해서 현물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돈이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현물을 만들려고 할 적에 그 기술적인 결합의 비율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지금 있는 여러 경제적인 자원과 재화들을 투입하고 결합시키는 양을 결정하면 된다. 그걸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게 중앙계획명령 기구에서 할 일이다.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그 듣고 보면 참 그럴듯하죠. 그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미제스가 여기에 등장을 해갖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를 조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뭐 그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을 얘기를 하자면은 노이라트 네가 얘기하는 종류의 기술 개수에 의해서 결합된 경제는 그 여러 자원을 결합시키는 그 경제는 그거는 인간의 경제가 아니라 자연의 경제다라고 하는 게 미제스의 얘기였었어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좀 끔찍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뭐 노이라트가 이런 무지막지한 얘기를 한 건 분명 아니겠지만은 그 미제스의 논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무지막지한 예를 들어볼게요. 멀쩡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맛있는 짜장면이 한 그릇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짜장면을 믹서에 갈아가지고 꿀꿀이 죽인지 무슨 그 오트밀? 뭐 하여튼 뭐 꿀꿀이 죽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뭐 이 끔찍한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두 물체에 들어간 투입량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물건입니까? 이게 똑같은 물건이니까 똑같은 가치 비중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보자면은 똑같은 양의 밀가루, 똑같은 양의 춘장, 똑같은 양의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겠지만 왜냐면은 하나는 다른 거를 믹서에 갈아 놓은 것에 불과하니까.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먹으라고 이렇게 내밀면은 다른 쪽에서는 사랑을 받겠지만은 이쪽으로부터는 주먹이 날라올 겁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문제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경제적인 생산의 목표는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목표지. 이런저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런저런 자원을 결합시켜서 뭉개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 어떤 자원들을 결합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결합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인간의 욕구고 그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어떤 평가가 매겨졌을 적에 거길로부터 역산이 돼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자원들의 가치가 매겨지게끔 돼 있는 게 그게 인간의 경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인간의 평가, 그 최초의 이건 뭐 최종적이라고 그럴지 최초가 될지 모르겠는데 꿀꿀이 죽이 있고 짜장면이 있을 적에 이거는 주먹이 날아갈 물건이고 이거는 그 뽀뽀가 날아갈 뽀뽀 징그럽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인사가 날아갈 물건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지는 장이 어디냐면 거기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사람이 이거는 주먹이고 여기에는 감사 표시를 할 적에 감사 표시를 하는 단위로 나타나는 게 화폐라는 겁니다. 그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요, 구매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서로 최대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흥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손해보면서 팔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도 자기가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을 사고 싶지 않은 가격에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강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야말로 그것을 그것을 산 사람의 기쁨이나 만족이 아주 정직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게 그 미제스 전에 오스트리아파를 시작한 칼 맹거라고 하는 사람의 경제학 이론 중에 이 도수 이론이 있습니다. 오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first order, second order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짜장면의 가치가 결정이 되면요, 그 짜장면을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야, 이 짜장면 맛있다. 5,000원. 아니 5,000원 너무 싸다. 10,000원. 그래서 10,000원에 그냥 후딱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짜장면의 가치가 결정되면은 짜장면을 만들기 위한 원료들 있죠. 그 국수라든가 춘장이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이것의 가치가 여기에서 파생돼서 결정되게 됩니다. 요걸 세컨드 오더라고 합니다. 제2도. 그러면은 춘장의 가치가 이렇게 결정됐으면요, 춘장은 다시 이거 콩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뭐 콩의 용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콩이 팔리는 다양한 시장 중에 하나는 이 춘장 생산 시장이 있을 겁니다. 그럼 춘장을 만드는 자시 춘장의 원료가 되는 게 콩이죠. 그러면 3도, third order가 됩니다. 3도에서 이 콩의 가격 일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미제스라든가 이 맹거 같은 사람이 많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가격 이론인데요. 제1 first order, 그러니까는 이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소비 시장에서의 가격으로부터 차근차근 역산이 돼가지고 최종적인 원료 있죠? 최종적인 원료로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보통 노동하고 토지하고 시간만 나오게 되는데, 노동과 토지와 시간의 가격도 여기서부터 역산으로 결정되게 된다. 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가격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제스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미제스 입장에서 보자면은 원래 이렇게 굴러가서 사람에게 어느 만큼의 기쁨을 주느냐를 놓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가장 근본적인 원료인 노동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이자율이라든가 하는 것까지 가격이 결정이 될 텐데, 이렇게 이걸 다 없애버리고 지금 오토노이 같은 네가 말하는 식으로다가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 얼마냐,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게 얼마냐, 이걸 놓고서 그냥 자원 개입 이거 하는 식이라고 한다면은 무슨 합리적인 원가 회계 계산이 될 것이며, 원가 회계 계산이 일단 안 될 것이고 가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원가가 안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엄벙덤벙 조직을 하면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자원을 썼는지, 또 필요한 만큼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족은 안 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MT를 가가지고 식사 당번 때 늘 맡아서 후배들 먹이려고 칼국수를 끓였는데 밀가루를 갖다가 제대로 못 익혀가지고 제 후배들 전원 설사해가지고 그날 이렇게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일화는 왜 얘기하냐면은 자원 투입하면 뭐합니까? 제가 그때 가치를 생산하기는커녕 후배들을 다 거의 다 반죽음, 초죽음 상태로 몰아놓았고, 가치를 생산하긴 했네요. 인근에 있는 그 약국 주인 아저씨가 큰 돈을 벌었으니까. 이런 엉뚱한 짓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너식으로 경제를 조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요 논쟁을 좀 몸에 가깝게 느끼시고 싶으시면요, 공산주의가 경제가 왜 망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시절에 나와 생산됐었던 물건들, 공산주의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투여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돌아갔습니다만은 그 생산된 물건들이 대부분 조악하기 짝이 없었고, 그나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필요로 하는 만큼 조달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상점마다 길게 줄을 서야 되는데 그래도 못 사고, 그래서 암시장에서 사야 되는데 암시장에서는 천정부지로 값이 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미제스나 하이에크가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너무 필연적이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인간이 어느 만큼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은
시장이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 그 평가의 기준으로서 화폐 가격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 개수로만 생산을 중앙명령으로 조직하면은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분명히 승패가 정해진 것 같죠. 미제스가 이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경제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중앙계획 명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데 여기서 폴라니가 제3의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폴라니는 이 오토노이라트하고 미제스의 논쟁 구도에서는 분명히 미제스 편입니다. 폴라니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경제는 인간의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원들의 어떤 자연적, 기술적, 물리적 개수 같은 것들로 계산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이 그것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가 하고 얼마나 큰 비용을 치렀는가라고 하는 비용을 인간의 고통, 노동자의 고통, 생산자의 노고라고 하는 인간의 비용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그 재화가 어느 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소비자의 만족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관점으로 수치를 매기고 회계를 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인간의 경제의 계산이 맞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미제스 편을 들어요. 그런데 폴라니가 미제스하고 의견이 갈라지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그렇게 생산자들이 어느 만큼 비용을 치르고 희생을 하고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인간적 비용, 그 다음에 소비자가 그것을 통해서 어느 만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었는지의 인간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꼭 시장에서의 화폐 가격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폴라니의 관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길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길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서 폴라니가 그 당시 이것도 뭐 폴라니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만은 요 책에 나오죠. 그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의 오토 바우에르라고 하는 이론가가 제기했던 funktional 데모크라티, 그러니까 기능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관점에 선다면은 시장과 화폐 가격 말고도 인간의 경제에서 벌어지는 인간적 기쁨과 어떤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놓고 둘러싸고 발생하는 인간적 기쁨과 인간적 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아까 길드 사회주의에서는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본가, 돈 버는 거에 현안이 되어 있는 자본가와 그에 의해서 생산 도구로 고용이 돼서 착취당하는 노동자, 이런 기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평등하게 서로의 그 생산자로서의 평등과 우애를 가지고 있는 길드가 생산단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따로 있는데 소비자들은 폴라니가 보기에는 소비자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삶의 용도에 따라서 다종다기한 모임을 조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제스가 말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장에서는요, 두 가지의 게젤샤프트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그러니까 두 가지의 존재밖에 게젤샤프트가 아니고 시장은 철저하게 게젤샤프트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한 게젤샤프트고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존재밖에 없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소비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판매자와 소비자는 철저하게 이익이 배치되는 존재입니다. 한쪽은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고 다른 쪽은 가장 많은 돈을 받고 가장 거지 같은 물건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정면으로 모순되는 두 가지 종류가 정면으로 맞서는 게젤샤프트가 시장이에요. 그런데 길드 사회주의에 오면 얘기가 달라지게 돼 있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그 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함께 살고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가장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목표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서 그렇다면 생산을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길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 사회니까 노동을 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겠죠. 빈둥빈둥 노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생산자 길드에 일단 어떤 생산자 길드든 가입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집단적 삶을 잘 살려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능이 필요하겠죠.
학교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있어야 되고 관공서도 있어야 되고 또는 스케이트장도 있어야 되고 스케이트 동호회도 있어야 되고요. 바둑 동호회도 있어야 되고 기원도 있어야 되고 뭐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길드 사회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모든 개개인들이 사회 전체에 무수히 많은 종류의 기능적 조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개인들은 자기의 좋은 삶에 필요하다 싶은 모임이면 다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개인적, 집단적 좋은 삶이라는 목표를 놓고 생산자 길드를 포함해서 무지하게 다종다기한 종류의 기능적 조직들로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장처럼 딱 소비자 생산자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서로 현금 놓고 박치기 하는 그런 계절샤프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다종다기한 모임과 조직들이 모여서 생산자가 어느 만큼이나 고통과 희생을 치렀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게 어느 만큼이나 필요하고 기쁨을 주는 물건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론하고 얘기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토론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게 폴라니의 전망이었어요. 자, 이게 나중에 그 미제스가 반론을 합니다. 아이고 그런 식의 합의가 몹시도 이루어지겠다. 생산자는 생산자 나름대로 연락에 돈 더 받으려고 그럴 것이고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깎으려고 들 텐데 몹시도 합의가 이루어지겠다라고 미제스가 다시 폴라니한테 반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건 좀 빗나간 반론이에요. 폴라니의 굉장히 중요한 논점 하나를 미제스가 놓치고 있었던 건데 폴라니가 왜 이런 식의 합의가 길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낙관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 기계적 분리라고 하는 게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말입니다. 이 사회에 살면은 구두장이 길드의 일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구두장이의 길드의 일원이기만 하다면은 무조건 구두값을 올리는 게 저의 이익이 될 것이고 악착같이 해가 떠도 구구두, 달이 떠도 구두, 뭐 구두가 최고야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의 저는요 구두장이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스케이트 동호회의 회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두 동호회는 좀 말도 안 되지만 우리 마눌님이 빨리 좋은 구두 어디서 구해오라고 맨날 괴롭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기에 시달린 지 지금 몇 년 된 남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회에서 요 길드와 조 길드는 대립적인 갈등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위에 국가가 있는 게 길드 사회주의라고 그랬죠. 하지만 소비자 조직하고 생산자 조직하고 이렇게 좀 1대1로 그냥 그 맞주쳐가지고 그냥 원터치로 서로 싸우는 일이라는 게 이게 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다종다기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완전히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요. 참고로 여기서 폴라니가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다종다기한 조직들 몇 개 예를 든 게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다 가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즉 요새 말로 하자면 마을 만들기가 될 텐데 자기가 살고 있는 조그만 마을이나 도시에 그 성원으로서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이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뭐 예비군 중대, 동네 예비군 중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도 나갈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누구든지 자식들이 학교에 나가게 되니까는 학부모회 이런 데도 다 가입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가지가지 여러 가지 모임에 가입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과 같은 이런 모임들로요. 그러면 이런 모임들이 단순히 모여서 학교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회라고 그게 아니고 요번에 그럼 교복을 조달해야 되는데 교복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제적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학부모 그 교복뿐입니까? 저 급식도 있겠죠. 급식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고 우리 최소한 아이들한테는 우리 애들 튼튼하게 자라려면은 이 정도 급의 그 식자재는 써야 될 것이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부모에도 의견을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서 가격에 대해서도 얼마나 돼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할 겁니다. 시청도 당연히 그렇겠죠. 시청이 실제로 그 기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조달 행위를 하기 때문에 도시락 하나, 이게 그 나이 든 어르신들, 거동 힘든 어르신들 드릴 도시락 하나가 이걸 몇천 원짜리에 발주한다. 몇천 원짜리에 발주한다.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합니다. 이렇게 다종다기하게 모든 많은 기능적 조직들이 다 경제적인 의견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은요, 한 존재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종다기한 조직에 다 여러 개로 가입되어 있는 다중인격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냥 그 1대1로 그 박치기를 하면서 붙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합의에 이르기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폴라니가 말한 길드 사회주의의 그 전망에 동의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식의 토론이 하다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미제스가 말하는 내면 조망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내면 조망이라고 하는 용어는 요 책에는 지금 오버뷰, 영어로 오버뷰라고 옮겨서 독일 말로는 위버지히트인데 저는 이 말을 갖다가 다른 책에서 제가 번역할 때는 조망이라고 옮겼었습니다.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내면 인간이 노이라트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적, 기술적, 물리적 개수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인간 내면을 바라보는 게 위버지히트가 되는데 이 미제스는 시장에서의 화폐 가격이 바로 그 위버지히트의 기능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셈이 되는 거고, 폴라니가 말하는 거는 위버지히트를 하는 데는 그것 말고도 방법이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그 여러 기능에 따라 다종다기한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기능적 민주주의, 길드 사회주의라고 하는 방법으로 쓴다면은 시장과 화폐 가격이 없이도 원가 회계가 가능하고 내 인간의 내면 조망에 근거한 가치를 매기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가 회계도 가능하고 산업의 합리적 조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